오늘로 다음 대통령 선거 꼭 11일 남았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말 그대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요. 후보의 캠프에서도 맞춤형 전략, 또 우리 후보를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 수 있을까 상당히 바쁘겠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요 캠프 관계자들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의 김경진 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김경진 의원님은 스카요종이라는 별명에 붙으셨고, 네. 이철희 의원님은 별명을 찾아봤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던데요. 별명이 어릴 때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깐돌이? 깐돌이. 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죠? 글쎄, 어릴 때 좀 작았나 봐요. 예. 등치가 작고 이렇게 돌방돌방 하니까. 이것도 사투리인가요? 예. 그래서 깐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방송 출연하셨을 때 워낙 주요 정치인들을 워낙 자주 비판하셔서 또 그런 별명 붙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깐다는 뜻의 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네, 깐 밤처럼 예. 밤을 이렇게 까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뜻이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스카요종은 청문회 때 붙은 거죠? 예, 그게 그날 저녁 이후에 모 방송국의 작가께서 예. 붙여주셨는데 그게 의외로 확산이 빨리 됐다 그래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예. 대상으로 했던 청문회. 네, 네, 네. 식사하셨습니까?로 시작했던. 네, 예. 저도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의도하셨던 질문이셨어요? 아니면은 의도를 할 리가 없죠. 하다가 보니까는 예. 계속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네, 거예요. 네, 예. 네. 그 어쨌든 작가에게 밥 사셨습니까? 밥 샀습니다. 예. 아니 하여튼 뭐 스카이종으로 워낙 잘 많이 알려주셨고 이 건물 내에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내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철희 의원님 저 깐돌이 별명도 오늘 방송 계기로 해서 또 많이 좀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모신 거는요. 주요 대선의 핵심 쟁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보들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미 배치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국방위 소속인데요. 지금은 이제 임시 배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기가 다 들어와서 전체 기반 시설을 해서 충분히 이게 이제 작전 효용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국방부 설명으로는 그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임시로 우선 작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 설치한 거고요. 제대로 된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기왕에 이제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방에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트럼프의 인터뷰를 듣고 조금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현 정부 있을 때 미리 이 배치를 해놓고 청구서는 다음 정부에 내겠다는 거예요. 현 정부는 청구서까지 같이 고민하면 같이 청구하면 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치는 현 정부한테 하고 10억 불 청구는 다음 정부한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적 구조로 가져서 미국이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런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트럼프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게 국면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 발언을 트럼프가 했다고 봅니다. 10억 달러 관련 발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네, 굉장히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근데
최초의 이제 이렇게 중간까지 과정 직전까지도 미국이 자기네들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운영한다. 그게 미국 측의 지금 공식 미군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정치 지도자하고 군사 지도자들끼리 지금 말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군사 지도자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불쑥 배치가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든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읽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한국 정부의 한국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은 미군 부담하에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일관된 원칙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해봤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은 끝난다. 예. 유지비용, 운영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 이게 우리 국방부의 기본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적 직전까지의 미군 측의 입장도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 대통령 후보를 보듯이 좌충우돌 하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새로 이렇게 취임하는 대통령은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이렇게 쳐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 네. 부분을 토론회 때도 뭐 문재인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네. 또 이런 변수가 생기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그 지금의 그러니까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행이 지금 거의 된 상태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고 하는 것이 야전에 그냥 전개하는 순간 사실상 배치거든요. 그게 보면 다만 레이더를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하느냐 이제 요게 조금 더 필요한 뭐 이런 정도고 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시멘트 평평한 바닥 위에 그냥 놔두면 그 상태로 전개되고 이미 배치가 된 겁니다. 된 거고. 그래서 한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다시 걷어서 가져가라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지금까지 부담이 좀 많았고 이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 문제를 들고 나오면 다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드가 지금 임시 예. 배치된 거는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이게 6기가, 이게 6포대가 6기가 제대로. 한 개 포대가 6기로 구성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6기가, 6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이게 포가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앞에 가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2기라도 갖다 놓고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건 아니고 그건 제가 이제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여러 번 국방에서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드는 기왕에 이게 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찬성한다 이 입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에 빌트인으로 냉장고로 넣어줄 텐데 공짜로 다음 주인이 들어와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주인이 있을 때 빌트인으로 집어넣어놓고 중구소는 다음 정부 때 달라고 돈 달라고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 우리한테 했던 얘기는 미군이 미국 돈으로 들어와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명제가 틀려버린 거죠. 전제가 틀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저는 문재인 후보가 취했던 입장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백지화는 시킬 필요, 백지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가는 게 이제 불가피해졌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반대했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분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건 사실이죠. 이거는 난처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거의 군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임기응변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입장을 취사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적인 협상의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는 얘기를 안 하겠다. 애매한 태도로 끝까지 가겠다. 전략적 모호성. 네, 모호성이고 우리는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이게 배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비판하거나 뭐 어느 입장이 잘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상황인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렇게 시비 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 지도자는 통찰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유동성을 감안해서 발언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입장을 취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입장을 바꾸고 이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내외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거면 지도자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도 잘 따져보면 전략적 신중성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교 전략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정치학 개념이 이미 살아있는 유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모호한 게 국익에 도움될 때는 모호하게 가는 거고 신중하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이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걸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국을 다스리는, 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큰 틀의 통찰력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에게 한 차례 더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중했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어떤 국방의 문제가 무기 체계의 문제가 있고 외교 안보에 관한 어떤 국방력의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국방에 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역량의 문제인데 국민들과의 어떤 전체적인 협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드 배치로 가는 것,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같이 하는 것도 큰 틀에서 국방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첫 질문을 사드 배치로 드린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연일 내가 집권한다고 한다면 내각은 또 정부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앞다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여기 나와 계시는 두 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예전에 한 식구 아니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를 시작하신 시점이 좀 달라서 그전에는 같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같이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네. 거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으로 갈라졌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내가 집권한다면 다음 정부 구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이 사실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고심인데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들께는 뭔가 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서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습니다.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습니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다음 총리, 먼저 영남이 아닌, 영남 출신이 아닌 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분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철희 의원님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오늘 뭐 후보만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실세가 아니신 모양이지. 실세라고 한다면은 그 후보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럴 텐데. 글쎄, 뭐 제가 실세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의중과 생각, 호남 총리를 첫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그 생각은 왜 나온 걸까요? 그게 탕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역 통합의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게 뭐 지역, 세대, 계층, 또 이념 이런 게 워낙 갈등이 심하고 또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합하는 차원으로 보면 영남 대통령의 호남 총리 이거는 뭐 우리 정치권 오래 써왔던 조합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호남이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사실은 호남만 소외된 게 아니라 뭐 충청도 사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충청, 강원, 수도권 그렇죠. 다 뭐 소외받는 거죠. 수도권은 뭐 좀 예외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영남 출신 대통령이니 총리는
비영남 지역에서 찾겠습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인 것 같고요.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들은 바도 없고 아마 후보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밝힌 거는 책임 총리제, 정당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명하겠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따르겠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누차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뜻을 모아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총리를 지명해서 이 총리에게 실질적인 강력 제청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는 토대를 지금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대한 내려놓고 총리, 국회의 의중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국정을 운영해보겠다. 지금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네. 대표를 만났고요. 네. 언론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와요. 뭐 준비위원장일 수도 있고, 뭐 다음 총리가 혹시 뭐 김종인 전 대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글쎄 다음 총리가 김종인으로 내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알 방법은 없고요. 준비위원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두루두루 재반 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재를 두루 뽑았을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아마 김종인 위원장에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구상,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구상, 뭐 문재인 후보의 구상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크게는 뭐 저는 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권하든지 여소야대잖아요. 여소야대 총리는 국회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당만 지지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당까지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처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거치면 존중하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처럼 어떤 비영남권의 어떤 후보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다른 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또 거쳐야 되는 거니까 좀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갖는 의문은 뭐 저희들도 사실은 통합정부 개념을 꺼내놓고 있고 저도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개혁 공동정부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정부라는 개념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과 정당이 같이 복수의 정당이든 복수의 뭐 세력이든 아무리 좁혀도 복수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누가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정당인지 세력인지 개인인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공동정부위원회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조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재청권을 넘어서는 사실은 저는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지 헌법에 정해진 재청권하고 인사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의지는 좋은데 지금 헌법에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좀 과도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어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철희 의원님 말씀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 안에서도 사실은 무슨 총리 추천이나 뭔가 문재인 후보 본인이 지금 결정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협의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헌법적인 의미라든지 헌법적인 근거를 갖춘 기구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 내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뭔가 이러이러한 어떤 뭐 비영남 총리군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그거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똑같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떤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고 제 있고요. 제 말씀은 네. 그게 아니고요. 아니 뭐 참모들이 총리로 고를 때도 참모들이 충분히 이러저러한 안을 만들어 보는 거하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동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총리를 하나 추천하는 건 총리 문제. 총리 문제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그룹이 큰 틀에서 안철수 후보의 참모군 좋은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법적 근거 문제에 있어서는 피차 같은 문제다. 그게 그래서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그게 건 아니고 아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제가 뭐 생각을 바꿀 텐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단위에 조각권 자체를 부여한다. 위임한다는 거는 너무 나간 거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뭐 잘못 이해한 것이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따르겠다. 지금 그 부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통합위원회인가? 통합정무위원회인가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회, 예. 전 대표의 제안했다는 그건 위원회의 성격이 예를 들면 조각을 담당하는 기구다라고 하면 지금 언론 보도는 약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한 거예요. 아까 안철수 후보 워딩 자체가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철희 의원님 조금 이해하시는 건 조금 좀 차원이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김 의원님, 예. 요 부분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일단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하나 더 국민의당은 통합 대상이라는 얘기는 문재인 후보가 계속합니다. 다시 네. 합쳐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당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니,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장 만약에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당도, 국민의당도 후보를 내고 집권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도한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문재인 후보 말씀은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면 합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지 더 나가면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라 그건 아닙니다. 김 의원님, 빅뱅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게 지금 연정과 협치인데 협치는 이게 이제 가벼운 뱅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연정이라든지 또는 합당까지 간다면 이제 그건 합당까지 간다면 정말 빅뱅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탄생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사당 체제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당은 각각 이렇게 가고 말 그대로 협치 조금 더 나아가면 연정 정도 이 정도가 다음 대통령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까. 가장 좋은 것은 사당 체제 가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와중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협치가 가장 좋은 모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지역을 이제 충청, 영남으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해서 상당한 좀 구설이 있긴 한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강요를 많이 이렇게 뽑겠다라는 얘기라든지 또는 오늘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게 사당 원내대표 합의되면 거기서 총리를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국회 중심의 어떤 전국 운영 이 방향의 틀은 어느 정당이나 다 똑같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이제 그 말씀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텔레비전 토론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각 정당의 후보들 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대체로 토론회 끝나고 나면은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참 토론을 잘한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그 대탕평 인사라고 하는 그 원칙에 그런 다른 정당의 주요 후보들도 제안을 한번 할 수 있다. 거기까지도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예. 뛰시는 분이고 다른 정당에 속해 있는 분과 뭔가 하려면 연정이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 양해하에 미국처럼 이 현 내각에 참여하는 방법일 텐데 그거를 미리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된 걸 전제로 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맞습니다. 기현님 같은 생각이시죠?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상대 정당의 후보나 또는 후보의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발탁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대선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판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거는 미국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힐러리를 국무장관 시켰듯이 경선 최대 라이벌.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은 내각에 포함시키는 건 자연스러운데 아예 본선에서 다투는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바죠.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부시 정부에서 국방부장을 계속해서 기용을 했던 했죠. 기억이 있었죠. 예. 그러면 조금 무거운 주제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요 정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광고 보셨을 텐데요. 이 두 분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광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광고가 과연 어떤 차별성, 상대 후보가 어떤 차별성을 갖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시죠.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
이 광고, 처음 나온 광고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만든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광고를 네.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뭐 헬조선이다, 뭐 고용절벽이다,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로 가자. 다 같이 모든 세대 해가지고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로 가자. 아주 뭐 그 배경음악도 그런 걸 깔았기 때문에 그런 지친 마음을 좀 달래서 새로운 시대로 힘 모아서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광고고요. 저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고요. 이게 조금 이 희망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절망의 나락 속에 있고 대학교 졸업은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심장이 이렇게 팡팡 뛰는 이 역동성을 음악 속에서 줬고요. 이 글자 속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느낌과 에너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광고의 컨셉입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 측의 2차 텔레비전 광고는 1차 텔레비전 광고와는 또 어떻게 차별화가 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다시 보시죠.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취임과 함께 수많은 걸림돌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정경유착 완전히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에는 역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의 그 상당히 2차 텔레비전 광고는 좀 감성 터치로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님 광고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 쪽 광고 얘기를 하면 저희 쪽은 후보 본인이 이제 조금 이렇게 힘있고 에너지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그런 컨셉이고 후보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등장인물도 심플하고 내용도 본인이 평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방향, 내 머릿속의 생각은 무엇이다. 이걸 간명하게 전달하는 데 주안을 둔 겁니다. 예, 김병진 의원님이 이제 안철수 후보 광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의원님은 또 그러면 문재인 후보 2차 광고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안쓰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뭐 안보가 불안하다, 또 뭐 패권이다, 뭐 심지어 종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까이서 지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당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나쁜 사람이 되기 쉬운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내가 확인하지 않고 더 씌워진 이미지에 속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이 광고 컨셉이나 모든 홍보의 컨셉은 있는 그대로의 문재인을 보여주자. 절대 안보에 불안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 종북이 아니다. 이런 점만 잘 진솔하게 전달하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잘못된 이미지를 걷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알부남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 기존은 그렇게 가는 거라 저는 대단히 포인트를 잘 잡고 가고 있고 그게 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열하루 남았습니다. 또 여론조사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좀 벌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남은 열하루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실 건지 한 20초 정도 안에 좀. 네, 저희는 상대 후보, 경제 후보를 쳐다보고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가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반문 정서가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확인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여주는 데 집중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명진 의원님. 저희는 후보의 장점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55세 젊은 나이, 의사, 벤처기업 운영, 2번에 걸친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국정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갖추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적으로 피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모셔서 여러분께 그 의견을 들려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철희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